고금소총과 야담. 수화상극. 옛날 한 곳에 소년에 급제하여 한림학사로 지내다 노년에 은퇴하여 국록으로 세월을 보내는 한 노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재질이 뛰어나서 소년에 등과하였는데 이제는 정사를 버리고 오직 글읽기와 글짓기로 여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글읽기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는 침실에서 글을 읽어댔는데 담뱃불이 이불에 떨어져서 금침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금침에 불이 붙었어도 이 노학자는 모르고 그냥 글만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솜타는 냄새가 방 안에 가득 차며 코를 찌르자 비로소 불이 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이 난 것을 알자 노학자는 벌떡 일어나서 급히 서재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서재에 들어서면서부터 책을 한 권 들고 넘기며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는 그 많은 책을 한 장씩 넘기면서 불아 하며 급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불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찾으려 했으나 좀채로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학자가 이렇게 급해하는데 불은 솜과 비단 안팎 할 것 없이 점점 더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온 집안에 풍기게 되어 큰 방에 있던 부인이 그 냄새를 맡고 뚱기적거리며 가서 방문을 열었으나 역시 불을 끌 방책이 나지 않아서 아우성만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학자에게로 달려가서 대감 저 불을 어찌하겠습니까? 빨리 꺼야지요. 라고 목맨 소리를 했습니다. 급한 학자는 그냥 책만 넘기면서 부인 말 마시오. 지금 찾는 중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주에서 일하던 시녀가 그 소리와 솜타는 냄새를 맡고 달려와 보니 그런 꼴이라서 되달아나가 물 한 동이를 들고 들어와 이불에다 쳤습니다. 그러니 불은 칙칙하며 꺼져갔습니다. 이때야 글재질이 좋아서 세상사를 모르는 것이 없다 하던 노학자가 비 맞은 중마냥 중얼거리며 달려나왔습니다. 그는 시녀가 동이에다 길어온 물을 치는 것을 보자 놀라면서 아니 너 글을 언제 읽었느냐? 수화상극이라. 과연 물과 불은 상극이니라. 내가 학자로구나. 너는 언제 글을 그렇게 읽었느냐? 라고 하면서 쳐다보았습니다. 시녀는 아연실색하고 있는 주인을 어처구니 없다는 듯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때 아닌 가을거지. 옛날 한 마을에 큰댁새님이 해마다 머슴을 두는데 그때마다 세경도 푼푼히 주고 늦은 봄철에는 호도 한 벌과 늦가을에는 소못 한 벌에다 버선, 머리수건까지 해주겠다고 언약했습니다. 이 집에서 이렇게 후하게 주겠다는데도 작은 방의 머슴살이들은 그 집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없었으니 거기에는 이런 이야기거리가 있습니다. 그는 다름이 아닙니다. 그 집 새님의 성미가 괴상 얄궂어서 상반년에는 보름달처럼 환하다가 하반년에 들어서면 어두워지기 시작하여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어두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로해서 이 집에는 해마다 멀리 떨어진 곳에 머슴군만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어느 해도 큰댁새님은 햇세월이 썩 지난 후에야 거처없이 떠돌아다니는 머슴군을 잡게 되어 반가이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꼴 보고 값친다더니만 사람을 보아하니 성미가 좀 있을 것 같으나 일솜씨는 남다를 것 같아서 세경도 유달리 주기로 피차간에 언약하였습니다. 그러고 나니 영문 모르는 머슴은 좋아서 일손바람을 내는데 어지간한 일꾼들은 그 언저리도 가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주인새님은 높은 세경값을 넘기는 것 같아서 날마다 머슴을 칭찬하였습니다. 그럴수록 머슴도 점점 솜씨를 더 내었습니다. 그는 모철에 허리 굽을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모를 옮겨 심는 것을 다하고 다잡아 애벌매고 두 벌 세 벌을 훌치고 나니 검디검은 벼가 겨드랑 밑을 찔렀습니다. 논에서 발을 뺀 머슴은 이어 논둑을 깎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주인새님의 버릇이 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주인새님의 버릇을 모르는 머슴은 늙은이 망령이라고만 여겼는데 하루 이틀 갈수록 산이라 원래 유달리 화가 솟아올랐습니다. 하루는 논둑을 깎으면서 잔뜩 벼르고 있는데 주인 새님이 나와서
장한 별을 곰곰이 돌아보다가 논에서 피 한 대를 보더니 억지를 부릴 핑계거리가 생겼다는 듯 단박에 얼굴이 불그락부르락 얼룩지면서 이놈아 저것이 뭐냐. 이렇게 일을 하다가는 1년 농사를 패농하겠다. 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머슴은 부하가 상투 끝까지 치밀어서 논둑을 가로타고 앉은 채 맞불질을 했습니다. 주인 늙은이는 머슴이 맞불질하는 꼴을 보더니 잘못했다가는 물귀신이 될 것 같았던지 이놈 집에 가서 보자 라고 이앓는 개처럼 끙끙거리면서 꼬리 빳빳이 달아들어갔습니다. 머슴도 말뚝 같은 벨이 작지 않아서 주인 늙은이 억지만 부리면 뒤엎어 놓으려고 벼르면서 돌아들어갔는데 웬일인지 늙은이는 집에 움도 싹도 없었습니다.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주인 늙은이는 긴 담뱃대를 거뜩거리면서 행랑채로 오더니 이놈아 남의 집살이하는 놈이 새벽잠을 그렇게 자고서야 무슨 일을 하겠느냐. 남의 농사를 패농시킬 작정이 아니냐. 고 쓸데없는 말을 하였습니다. 머슴은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누운 채 정 패농하려면 엄살 부리시오 라고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니 주인 늙은이는 노발대발하면서 이놈아 그렇게 하려면 당장 나가거라. 나가 라고 하면서 주머니끈을 끌으더니 한 달 품값도 안 되는 돈을 내던져 주었습니다. 머슴은 돈은 못 본 채 하고 나가라면 나가지요. 못 나갈 줄 압니까? 라고 맞불질했습니다. 그럼 당장 나가거라. 당장 나가라면 나갈 터이니 말리지나 마오. 안 말릴 터이니 나가거라. 안 말리나 보자. 머슴은 무슨 생각인지 낫과 숫돌을 지게에다 지고 대문을 나갔습니다. 머슴이 나가는 것을 본 주인 늙은이는 혼잣말로 응, 벨이 샌 놈이 더 옳구나 하고 엄살 부리다 다행이라는 듯 대꼭지만한 상투를 끄덕거렸습니다. 머슴을 내쫓은 늙은이는 아침상을 방금 받아들었는데 머슴이 지게에다 장한 청초를 집채같이 짊어지고 들어왔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늙은이는 머슴이 속골을 베다 놓고 나가려는 줄로 알고 내다보니 마당에다 한 단 두 단 내려쟁이는 것이 꼴이 아니라 통통해진 벼였습니다. 늙은이는 앞이 안 보이는 양 기는 듯 뛰는 듯 문턱을 넘어서자 마루장을 구르면서 이놈아 패지도 않은 벼는 왜 베왔느냐 라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습니다. 종래로 머슴이라는 것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기음을 매서 가을을 다 해놓고야 나가는 법인데 샌님이 지금 나가라 하니 가을을 앞당겨 할 수밖에 없어서 서둘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또 지게를 짊어지고 나가려 하였습니다. 그러니 마루를 구르던 늙은이는 버선발로 뛰어내려와서 푸른 볕단을 안고 삽살개처럼 머슴의 다리에 매달리면서 이 사람 잘못했으니 참아주게 살려주게 라고 하며 애걸복걸하였습니다. 머슴은 종의 가랭이에 매달려서 싹싹 비는 언청새님의 상판대기를 벼락치듯 쏘아보면서 서로 간에 사람을 잘못 봤소 라고 하였습니다. 천냥내기 거짓말. 옛날 한 양반이 있었는데 그는 소년에 등과하여 그냥 내직으로 돌다가 나중엔 정승살이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살림은 넉넉하고 나이도 있어서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은퇴하였는데 남은 여생을 어떻게 보낼까 생각하였습니다. 생각 끝에 궁리해낸 것이 옛말이나 듣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을 내걸기를 거짓말 3컬레를 하면 돈 1000냥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1000냥 부자부터는 하늘이 안다는 때인데 거짓말 3컬레만 하면 돈 1000냥 준다는 말이나 붙자 팔도강산의 난객들이 물밀듯 모여들어 거짓말을 하는데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강산의 선녀가 하강하여서 자기와 여사여사하였다고 거짓말을 왕거미 밑구멍에서 거미줄 느리듯 줄줄이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면 주인인 노정승은 다 듣고 난 연후에 껄껄거리면서 오락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자네였네 라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면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로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누가 어떠한 거짓말을 하든지 간에 다 듣고 난 후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 모두 정말로 되고 말았습니다.
팔도 강사는 다 돌아다녔다는 난객들이 모두 이 집에 와서 며칠씩 묵으며 세상을 팔방놀이하면서 듣고 본 것들을 수없이 주워댔습니다. 그랬건만 늙은 정승은 때마다 껄껄거리며 좋아할 뿐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모두 이 늙은 정승의 소일에다 웃음을 보태어 줄 뿐이었습니다. 이러고 나니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이 소식이 사람 왕래가 적은 벽촌까지 퍼져서 천하의 사람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벽촌에서 남이 집살이로 돌아다니는 더벅 총각이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총각은 그 소문을 듣자 다짜고짜로 하는 말이 내 가서 그 어그럭 부리는 언청새님을 골려주고 오겠다 고 하면서 떠날 차비를 했습니다. 같은 동아리들 중에서는 한다 하는 난객들도 어쩌지 못한다는데 갔다가 괜히 고생이나 한다고 말리는 사람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총각은 듣지 않고 창포 같은 머리태를 둘둘 감아 얹고서 삼배수건으로 질끈 동여매고 행전을 치고 떠나서 지게 목발을 두드리며 올라갔습니다. 총각은 묻고 또 물어가면서 끝내 그 집을 찾았습니다. 총각이 대문을 들어서니 그를 내다본 노대감은 그가 말좀도 잘할 것 같지 않아 보였던지 무슨 일이 있느냐고 하였습니다. 총각은 주저없이 방을 보고 거짓말하러 왔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대감은 하찮고 가짜나 보였지만 방을 보고 왔다 하니 할 수 없다는 듯 마지못해 들어오라 하였습니다. 총각은 대감댁 사랑채의 객실에 들었습니다. 그러자 저녁상이 나왔는데 반주까지 있어서 시장기를 풀었습니다. 그는 상을 물리자 대감께 없어 듣나이까 저녁상도 물렸으니 재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응, 해라. 내 무슨 말을 하겠느냐? 늙은이는 그를 업신여겨 긴 대답을 뺐습니다. 노정승이 시답지 않게 여긴다는 것을 눈치 차린 총각은 말투부터 허풍을 쳤습니다. 대감께 없어 보시다시피 소인은 이처럼 호강스럽게 삽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늙은 정승이 들음에 총각놈이 거짓말을 해도 엉터리 없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남이 집살이를 하는 놈이 호강은 무슨 놈의 호강이며 여지껏 장가도 못 간 녀석이 무슨 호강이냐고 생각됐지만 호강스럽게 사는 것 같지 않다고 했다가는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승인하는 것으로 되기에 응, 그러냐 어서 이야기해라 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총각은 말꼬리를 이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호강스럽게 살게 된 것은 남다른 방법으로 소를 먹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응, 그래, 소를 어떻게 먹이느냐? 예, 저는 소를 괴짝 속에다 넣고 먹입니다. 나무로 소옷을 만들어 입히고는 옆구리에다 구멍을 뚫어 놓고서 좋은 먹거리를 쉴 새 없이 먹입니다. 그러면 소가 살이 부둥부둥 찝니다. 응, 그러냐 어서 이야기해라. 예, 소는 나무옷 속에서 살이 찝니다만 나무옷이 딱 맞아서 살이 나갈 데 없으니 한쪽으로 밀려서 옆구리에 내는 구멍으로 소고기가 미죽미죽 나옵니다. 소인은 칼만 들고 서서 연속 나오는 소고기를 베서 팔기도 하고 먹기도 하여 이렇게 호강스럽게 삽니다. 총각이 너무도 허풍을 치니 노정승은 그만 참지 못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야, 이놈아. 허풍을 쳐도 분수가 있지. 그런 허풍이 어디 있느냐. 내 꼴이 어디를 보아서 호강스럽게 사는 놈이라고 하겠느냐.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총각은 얼씬 맞받아서 예, 그럼 제 거짓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라고 하며 시침을 뚝 뗐습니다. 그러고 보니 대감은 거짓말했다는 것을 승인한 것이어서 안달하게 되었습니다. 첫말은 그놈의 허풍에 놀라서 할 수 없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승인했지만 이제부터는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할 작정이었습니다. 총각은 노대감이 엉그럭 부리는 것을 살피자 또 말을 걸었습니다. 그럼 소인이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응, 하게. 노대감은 안 달라서 말조차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총각은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감께서 아시다시피 소인이 어릴 때 글을 잘 읽지 않았습니까? 노정승이 들으니 그놈의 말은 시작부터 거짓말이었습니다. 난 놓고 기억자 하나도 알 것 같지 않은데 글을 다 읽었다 하니 그는 거짓말인 것이 화나지만
그런 것 같지 않다고 해서는 또 거짓말이라는 것을 승인하는 것으로 되기에 할 수 없이 그저 끙끙거리면서 어서 이야기하게 라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예, 그것도 소생이 대감께 글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때 소생이 글을 어찌나 잘 읽었던지 대감께서 소생의 머리를 슬슬 쓰다듬어 주시면서 너 글을 참 잘 읽는구나. 내가 크면 내 셋째 딸을 주마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소생이 이제는 글도 다 읽고 이처럼 장남했으니 따님을 주시지요. 라고 하였습니다. 노대감에게는 과연 젖먹이 딸이 있고 또 지금 명문거족으로서 착실한 사위감을 구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각놈이 애지중지하는 딸을 달라 하니 노여옵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일은 또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다. 고하면 거짓말이라는 것을 승인하는 것으로 되고 또한 그런 일이 있다. 고하면 딸을 그놈에게 줘야 했습니다. 그러니 화가 나서 야 이놈아 내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총각은 얼른 받아서 예. 그럼 소인이 거짓말을 두 마디를 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노대감은 또 승인 안 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두 번이나 승인하고 나니 노대감은 안달복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 번밖에 없는데 이번부터는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런 일이 있었네. 라고 대답할 심산을 단단히 하였습니다. 총각은 늙은 대감이 안달아 하는 기색을 눈치차렸지만 시치미를 뚝 떼고 또 걸었습니다. 그럼 소인이 또 하겠습니다. 응 하거라. 소인이 젊었을 때 황화장사를 했습니다. 늙은 대감이 들으니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제 21살 된 놈이 젊고 늙을 것이 있는가. 그렇기는 하지만 허풍이라고 할 수 없어서 응 계속 이야기하오. 라고 하였습니다. 예, 소인이 황화짐을 지고 돌아다니다 충청도 보은에 갔습니다. 그때 그곳에는 여러 길 되는 벼락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 위에는 큰 대추나무가 주르르 서 있었습니다. 그 대추나무에는 대추가 조롱조롱 달려 있었지만 아무도 올라갈 수 없어서 따지 못하였습니다. 소인도 그 대추가 욕심은 났지만 날개 없어 올라가지 못하여 이곡리 저곡리 하던 끝에 고춧가루 세 가마니를 구해다가 벼락바위 틈에다 쏟아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바위가 메워서 재채기를 칵칵 하는 바람에 대추나무가 떨면서 대추가 다 떨어졌습니다. 노대감이 들어본즉 엄청난 거짓말이었지만 거짓말이라 하지 못하여 응 그래 어서 이야기하오 라고만 하였습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인이 그 대추를 주우니 수십 오쟁이 잘 되었습니다. 그 대추를 전부 사올로 실어 올렸습죠. 마침 좋은 때를 만났는지 그때 사올 장안에는 글쎄 나라님의 약에 쓸 대추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추 한 오쟁이에 돈 1000냥씩 했습니다. 노대감이 들으면 들을수록 기막힌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무리 대추값이 높다 한들 대추 한 오쟁이에 돈 1000냥 할 리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는 하나 그런 일이 없다고 했다가는 거짓말 세 마디를 승인하는 것으로 되니 그러면 돈 1000냥을 줘야 하겠기에 어찌나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응, 그랬어. 그때 그런 일이 있었네. 나도 그때 대추를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다 쓴 일이 있었네. 라고 부언하였습니다. 예, 그때 대감께서 소인의 대추 새우쟁이를 외상으로 가져오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묵은 장부를 치르도록 하시죠. 라고 하고는 시치미를 뚝 뗐습니다. 노대감은 이 말을 듣자 어찌했으면 좋을지 몰랐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 자기도 그때 그렇게 비싼 대추를 사다 쓴 일이 있다고까지 말했는데 그런 일이 있다. 고하면 돈 3000냥을 줘야 할 것이고 그런 일이 없다. 고하면 거짓말 세 마디를 승인하는 것으로 되니 그러면 돈 1000냥을 주어야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래도 1000냥 주는 편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노대감은 노기등등하여 이놈아 내 언제 내 대추를 외상으로 먹은 일이 있느냐? 라고 고래고래 소리질렀습니다. 그러자 총각은 예, 그럼 거짓말 세 마디를 했습니다. 돈 1000냥을 주시죠. 라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노대감은 방을 내기는 냈고 또 내기에 지기는 졌지만 순순히 돈 1,000냥을 내놓을리 만무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도로 그를 누를 차비를 했습니다. 이를 알아차린 총각은 노대감, 나는 당신네같이 남의 등을 처먹지 않소. 더러운 그 돈을 준데도 가지고 싶지 않소. 오직 당신네들의 소행이 밉살스러워서 온 것이오. 젊었을 땐 그랬다 손쳐도 늙어서나 좀 사람답게 지내시오. 라고 하고는 돌로 지게 목발을 두드리면서 헐헐 떠나갔습니다. 노대감은 아연실색하여 멀어져가는 총각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 장백산 줄령이 뻗어내린 양지바른 산골에 흔한 나무 찍어 귀틀집 지어놓고 괭이로 화전 일구어 감자보리 심어 먹으면서 사는 화전민들이 여기저기에 땅 따라 자리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 화전민들의 맨 윗집에는 늙은 양주가 관연한 무남동녀 외딸을 데리고 세 식구가 살았습니다. 이 산막살이하는 세 식구는 좋은 음식은 먹지 못할 망정 그래도 감자떡과 보리밥으로 굶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버덕의 관가에서 오라는 호출장이 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서 관가에 가보니 생뚱같이 남의 땅을 부쳐먹으면서 소장료를 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관청 호출을 받은 후부터는 억울하기는 하지만 땅 없는 것이 죄인지 할 수 없어서 매년 진땀 흘려 지은 곡식을 꼬박꼬박 땅 임자라는 자에게 져다 바쳤습니다. 이해부터 험난한 것은 고사하고 양식조차 모자라서 배를 움켜쥐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근근득생으로 세월을 보내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영감은 나무하러 나가고 없는데 어디서 끌끌한 젊은 사람 셋이 와서 좀 쉬고 가자고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들의 모습을 잠깐 훑어보았지만 차림새를 본다든가 말이나 행동거지를 본다든가 어느 모로 보아도 나쁜 놈 같지 않아서 쉬응낙하고 모녀간에 서둘러 성의껏 대접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부터 그 젊은 사람들은 이곳으로 왕래가 잦아졌습니다. 한 번, 두 번 들락거리면서 바깥 노인과도 통성명하게 되었으며 그럴수록 서로 간에 정도 들고 마음도 주고받게 되어서 이 집 세 식구는 그들이 혁명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서 자기들은 일본 놈과 지주 놈들 때문에 잘 살지 못한다는 것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이 집 세 식구는 늙은 마음, 젊은 마음 합치어서 혁명자들에게서 들은 우리의 앞날을 그려보았고 그럴수록 일본 제국주의와 지주놈들에 대한 증오의 복수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나던 어느 해 초겨울이었습니다. 이 산 속에서도 잠깐 빛만 보이던 가을은 지나가고 겨울이 찾아들어 백설이 보슬보슬 내리는 어느 날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자주 왕래하는 그 젊은이들 중에서 한 사람이 어디 가서 어떤 중한 일을 하고 왔는지 몹시 피곤해 보이는데 잠깐 쉬어가자 하였습니다. 그날따라 영감은 겨울 소금을 마련하고 감자가루를 지고 버덕으로 내려가서 집에서는 모녀간이 겨울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다정한 손님을 맞은 어머니는 그를 방 안에서 쉬게 하고 누더기 이불 속에서 딸의 겁만 빼놓고 늙은이들의 큰 이불과 베개를 내려주면서 늙은이 냄새가 날 것이오만 허물지 말고 덮으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신데 무슨 냄새가 있겠습니까? 젊은이는 어머니의 따뜻한 정에 감복되어 한마디 부언하였습니다. 손님을 쉬게 한 어머니는 그가 쉬는 새에 험한 밥이지만 새 저녁을 해서 먹여보내려고 막 불을 지피는데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나기에 부직갱이를 쥔 채 내다보았습니다. 웬 사람 5이 마당가에 와 섰는데 차림새를 보니 여느 백성 같지 않았습니다. 외놈의 앞잡이라는 것이 한눈에 알리었습니다. 어머니는 놈들을 보자 가슴이 뭉클하였지만 태연자약하게 짚히던 나무를 그냥 밀어 넣으면서 정신을 가다듬고 생각하니 일은 난감하였습니다. 지금 그를 깨워봤자 달아날 수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귀틀집이라는 것은 남쪽에는 문이 있지만 북쪽에는 문도 없었습니다. 문이 있다 한들 지금 어찌랴.
일은 그 혁명가인 젊은이를 죽이느냐 구하느냐는 것으로 다급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어머니는 호랑이가 물어가도 정신을 차려야 하고 하늘이 무너져도 살아날 구멍이 있다는 듯 당황한 정신을 가다듬고 태연스럽게 정지문을 열고 개를 쫓는 척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정지방으로 올라가며 야들아 손님이 오셨다. 이러들라라. 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방을 치우는 척하면서 딸을 방 안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놓고 정지방 문을 열어제치며 빗자루로 먼지를 훌훌 내보내면서 그 불청객들을 들어오라 권했습니다. 놈들은 밖에서 주인 늙은이가 저들을 막기 위해서 방에 먼지를 털고 쓸어내니까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먼 산 두리벙이 마냥 먼 데만 눈여겨보고 있다가 청하는 대로 정지방에 들어섰습니다. 그 집 어머니는 이어 화로에다 이글이글한 불을 떠내다 놓으면서 어쩌다 오신 손님인데 저녁이 시산해서 어찌겠습니까? 시장하시겠지만 좀 참고 계십시오. 보리밥이라도 새로 짓고 닭이라도 잡겠습니다. 라고 급한 척하면서 방문을 비스듬히 열었습니다. 예, 빨리 일어나거라. 귀한 손님이 오셨다. 라고 하고는 또 이 사람 빨리 일어나서 닭이나 쫓아보게. 라고 핀잔 주듯 말하였습니다. 놈들은 어머니 뒤에 서서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두컴컴한 방 안에는 머리를 쪽진 각시가 부끄럽다는 듯 이불 속에다 얼굴을 파묻고 신랑은 큰 베개를 벤 채 태연스럽게 누워있다가 부스럭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놈들이 묻기 전에 어머니는 딸애와 사위입니다. 산골에서 자란 것들이라서 부끄러워 나오지도 못한답니다. 라고 하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놈들도 신랑 각시가 누웠다 일어나는 것을 보았기에 다른 말 없이 빈정거리기만 하다가 급하다면서 차려준 감자술을 몇 잔 마시고 저녁을 퍼먹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해는 서산의 얼굴을 감추기 시작했으나 산속에서 한가하게 닭 잡아 먹으며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놈들은 저녁상을 물려놓고 일어서면서 늙은이 공산군 놈들이 오면 인차하려야 하오. 라고 하고는 뒤를 돌아다보며 꼬리를 빳빳이 빼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놈들을 앞마당까지 따라 나가 보낸 후 돌아 들어와서 젊은이 큰일 날 뻔했네. 라고 하였습니다. 예, 어머니의 바다 같은 마음 덕분으로 범의 아가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젊은 유격대원은 빼들었던 권총을 든 채 어머니를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그 집 딸을 뒤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야 안도의 숨을 쉬고서 만면에 웃음을 지었으며 딸은 정지바닥에 서서 머리털을 만지면서 무엇인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거짓말 잘하는 소년. 옛날 어느 한 곳에 양몰이하는 한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은 늘 남과 거짓말하기를 좋아하였답니다. 글쎄 그 소년은 하루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였답니다. 어느 초여름철의 일이었습니다. 양몰이 소년은 뒷산으로 양을 몰고 나갔습니다. 야들야들한 풀들이 쫙 깔린 야산에 흰구름대처럼 널리어 풀을 뜯어먹고 있는 양떼를 지켜보던 소년은 기왕 하던 본래대로 또 답답증이 나서 속이 골만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산 아래 비탈밭에서 김 메고 있는 농민들에게 들으란 듯이 새된 소리로 외쳤습니다. 승냥이 왔어요. 승냥이 왔어요. 사람 살려요. 그 소리에 산 아래 비탈밭에서 김을 메고 있던 농민들은 깜짝 놀라 하던 일을 그만두고 호미자루를 거머쥐면서 산으로 치달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는 바위 위에 올라앉아 땀을 뻘뻘 흘리면서 헐떡헐떡 뛰어 올라간 농민들을 내려다보다가 손뼉치며 깔깔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농민들은 뛰어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속았다는 괘씸한 생각에 노발대발하며 양몰이 소년을 훈계하였습니다. 에이, 고약한 놈. 사람을 얼려도 분수가 있지. 다시 한번 그따위 거짓말했단 바라. 단단히 혼날 줄 알아라. 그러나 양몰이 소년은 제가 잘한 듯이 흥 하면서 일밭으로 내려가고 있는 농민들의 뒤에 대고 깔깔 웃어대었습니다. 며칠 지난 어느 날, 그날도 농민들은
저마다 밭고랑을 가로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다그쳐 김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산 쪽에서 또 새된 비명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 살려요. 정말 승냥이 왔어요. 승냥이 왔어요. 다급한 비명 소리를 들은 농민들은 김 매던 일손을 멈춘 채 귀 기울이고 있는데 한 젊은 농민이 저놈 자식 오늘 또 그 본세를 피우나 하면서 일손을 멈추지 않은 채 그냥 메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늙은 농민은 마음이 놓이지 않아 걱정하면서 그래도 세상 일은 모르네. 한 번 속이는 것이 예상사이니 가봐야 하네. 정말 승냥이가 왔다면 어찌나 하고 호미자루를 거머쥐고 앞장서 뛰어가니 나머지 농민들도 정말 승냥이가 왔다는데 얼른 가보세 라고 하면서 늙은 농민의 뒤를 따라 헐떡헐떡하며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웬걸 양머리 소녀는 전날 하던 그 본세로 뛰어 올라간 농민들을 말끄러미 보더니만 제 딴에는 재미난다고 또 바위 위에서 깔깔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상투미까지 잔뜩 부하가 치민 농민들은 그의 행실이 하도 괘씸하여 이 망할 놈의 덜된 자식아 한 번도 아니고 또 그따위 거짓말을 해? 이제 다시 또 거짓말을 했다만 봐라. 정강이를 뚝 꺾어 놓을 테다. 라고 하며 호미진 팔을 들어 연신 상아떼질하였습니다. 괘씸한 생각 같아서는 당장 호미자루로 단단히 혼살을 내주고 싶었지만 다들 자식을 키우는 어미들 마음이라 꾹 참고 일밭으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내 말이 옳지 않은가 봐요. 덜된 놈의 자식한테 속다 보니 일손만 미쳤지요. 라고 투덜거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바로 그 이튿날이었습니다. 하늘이 잔뜩 찌뿌린 흐린 날씨라 농민들은 금방 비가 올 듯하여 연신 하늘을 쳐다보면서 매던 고랑이나 얼른 끝낼 양으로 부지런히 일손을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야산에서 갑작스레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승냥이 왔어요.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이 소리를 들은 농민들은 몇 번 속은 일이 괘씸했던지라 저놈의 자식 오늘 또 저 지랄이야. 모르고 한 번이지 또 내 놈한테 속을 줄 알아. 하고 중얼거리면서 비명소리는 귓등으로 넘기고 김매기만 다그쳤습니다. 양머리 소년의 비명소리는 끊어도지고 가늘어도지더니 더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말았습니다. 농민들은 오늘만은 소년한테 속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소년의 거짓말에 속아오던 농민들은 이번만은 거짓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턱이 없었습니다. 이날 양들이 널린 야산 뒤 삼림이 우거진 컴컴한 숲속에서 난데없이 뛰쳐나온 굶주린 승냥이 한 마리가 바위 위에서 졸고 있는 소년한테 덮쳐들었던 것입니다. 소년이 놀라 깨어 급한 소리를 질렀지만 승냥이는 어느새 소년의 목줄띠를 물었던 것입니다. 양머리 소년은 누구 하나 구해줄 사람이 없는 야산에서 끝내 승냥이한테 그만 물려 죽고 말았습니다. 거짓말이란 어느 때나 해로운 것입니다. 남한테도 해롭거니와 자기한테도 해로운 것입니다. 양머리 소년은 승냥이한테 죽었지만 결국 자기가 자기를 죽인 것으로 됩니다. 그의 거짓말 버릇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이란 또한 굶주린 승냥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기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